제일 화제가 됐던 분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과거에 쓰신 책이죠. 남자란 무엇인가? 뭐 이 책을 쓰셨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묘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서울법대 졸업하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세요? 저는 직접 뵌 적은 없고 저 학교 다닐 때 네. 안경환 씨 후보자가 교수로 계셨어요. 근데 뭐 나중에는 헌법학회장을 하셨는데 그때는 헌법을 강의 안 하시고 뭐 네. 법철학, 법과문학 이런 것들 이런 과목들 강의하셨거든요. 저는 직접 수업을 들은 적은 없고요. 네. 그런데 학교에 재직을 하고 계셨죠. 뭐 그 당시도 원래 외부 강연이나 기고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한 분이셨죠. 일단 좀 진보적 법학자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거 외부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대학 1학년 때 법학개론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들었던 인상은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로 하자면 상당히 리버럴한 그러니까 좀 열려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왔던 그런 법학이나 법률의 그런 거에 매몰돼 있다가 죄송합니다. 네. 안경환 후보자님 수업을 들으니까 이런 시각도 있구나 참 신선하다라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예. 자, 5817님 청취자분께서는 이제 안경환 후보자 관련해서 의견을 보내신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여성 비하 장관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게 사내의 염원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성매매를 좀 합리화하는 문구로 이제 해석이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성매매를 현장에서 이제 촉발된 법관이 있었는데 그 연령의 부인이라면 뭐 자녀 교육에 몰입해서 남편 잠자리 보살핌에 관심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성매매의 책임을 또 부인에게 돌린다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로 네. 이분이 방금 이제 이정렬 전 판사님께서는 리버럴 하신 분이다 했는데 약간 날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게 아주 여성 비하라기보다 좀 그 시대에 이게 남성의 어떤 그 상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잠자리 보살핌? 요새 그런 말 씁니까? 뭐 네. 누가 누구를 보살펴 주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외적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네. 뭔가 하여튼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은 사람이 이제 꼬투리 잡힐 것도 이게 많기 마련이래 가지고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네. 들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있을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에는 막 TV 화면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싹 사라졌죠. 네. 저는 그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민정수석 요즘에 같은 진짜 안 경우에는 나오시대요. 보니까. 그 상징성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되거든요. 조국 수석이 이게 잘하면은 대통령한테도 바로 득이 되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국 수석이 이제 뭔가가 이제 잡힌다면은 그게 대통령한테 바로 연결이 될 건데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이 되게 정치적 연계성이 너무 높게 느껴져요. 네. 조국 수석이라든지 이제 문 대통령하고 과거에 뭐 인연이라든지 뭐 생각했던 거에 이제 유사성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경우에는 호흡이 잘 맞으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고 만약에 이제 뭔가 이제 주춤주춤 한다든지 뭐가 걸린다면은 또 타격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이게 이 문구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어제 이제 저희 8시 뉴스에서 사실은 코너에서 자세하게 이제 좀 분석을 했었어요. 기자가 이제 전체 책을 보고요. 그런데 이 성매매 책임을 부인하게 돌렸다는 이 글귀도 이제 바로 이어지는 뒷문장을 보면은 답답한 사정이 탈선이나 위법의 변명이 될 수가 없다. 다만 남자의 성욕이란 때로는 어이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하면서 성매매의 책임을 좀 남성에게 찾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언급해드린 분에는 뭐 성매매가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라는 점을 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여성 비하 의도가 뚜렷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게 저희 취재 기자의 그런 이제 의견이었어요. 이정희 판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어제 사실은 그 기사 보도를 봤었고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 예, 끝까지 봐야 된다는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윤 실장이 말씀 주셨는데 그 옛날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 안경환 후보자가 밀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서 할아버지한테서
천자문하고 동몽선수 뭐 이런 걸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야말로 이제 오래된 사고를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네. 사고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남자란 무엇인가 이 책 자체가 그 연배의 사람들이 읽어보고 남자들이 앞으로 이거 생각을 깨야 된다. 새로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그 연배의 언어로 썼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하나 이제 저는 재밌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처음 나왔던 TV조선이 처음에 보도를 했었는데 2016년 작년 12월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네. 이 남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립니다. 근데 거기서 총평을 하기를 네. 그러니까 뭐 인터뷰 기사를 쭉 실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 기자분의 총평이 이겁니다. 법학자답게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나 문학을 통해서 기존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지극히 온정적이고 중도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예. 이게 조선일보의 서평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발췌해서 네. 뭐 한희석 교수님 악마적 편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지 이 의도가 뭔지 상당히 짐작은 가지만 의미할 수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또 그런 의견인 반면에 청취자 이경선님께서는 책을 전부 읽었다면은 뭐 단순히 그렇게 치부하기 좀 어려울 텐데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근영님의 의견을 보면은 이 애초에 왜 저런 걸 굳이 책에다 썼을까요 하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던데 이게 법학자분이 쓰기에는 또 적합한 책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법학자든 의학자든 뭐 네. 경제학자든 뭐 에세이집을 쓸 수는 뭐 있는데 주제야 뭐 본인 자유지만은 네,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안경환 그 후보자가 했던 주로는 뭐 칼럼들이나 이런 들 뭐 주로 이제 이런 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같으면서 다른 점이 네. 두 분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많은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썼던 칼럼들을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글들이 많아요. 근데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 책도 그렇고 신문에 쓰던 칼럼들이 법과 문학 뭐 이런 일단 에세이에 관련된 글들이 많지 어떤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수업도 그걸 강좌를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저 책을 저 문구만 가지고 뭐 잘 됐다 못 됐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책을 다 전체를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네. 뭐라고 판단은 잘 안 되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과연 뒤집어서 생각하면 조국 민정수석과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중책을 대통령에 맡긴 건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 네. 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조국 민정수석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이제 그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강경화 후보자하고 비교해 볼 때도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 좋아, 뭐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좋은 경력을 쌓았다. 근데 이제 뭐 한미 관계라든지 네. 주변 사강이라든지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경력이 없는 거 아니라는 지적에서 청와대나 이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 그거는 또 이제 청와대에서 하면 되고 뭐 안보실장도 있고 뭐 네.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인권 뭐 유엔 이런데 이제 좀 이제 무게를 둘 것이다. 장관 혼자 다 하냐. 네. 이건 사실 강경화 장관이 도와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 안경화 후보자도 법학 교수신데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 지적한 대로 이분이 이제 법무부의 문화를 바꾸고 이제 뭐 법무부도 이제 인권 그리고 이제 검사가 꼭 와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민화하고 이런 걸 하고 그 검찰 개혁은 아니 그것은 청와대 민정수석도 있고 네. 청와대가 이제 결국 그립을 잡고 갈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분은 사실은 하나는 좀 뭐랄까 낮춰가지고 보게 되는 장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이 여성 비하 이 논란보다 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칼럼 이야기인 건데 청와대에서 최근에 이제 인사 5대 원칙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뭐 다 좀 따로 봐야 된다.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위장 전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뭐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 뭡니까 이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철저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나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칼럼들,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데 대한 칼럼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한 사람은 네. 저 자격이 없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쭉 나도 과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근데 그건 이제 변명이 되지 못한다가 칼럼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 게 결국 자기한테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네.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법학계 학자분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밝히셨어요. 특히 이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학장을 하셨던, 그러니까 학장하셨나 봐요. 네. 2002년만 해도 서울대 법대에 여교수가 한 명도 없었는데 퇴임하던 2004년까지 여교수를 4명을 채용했다. 특히 네. 이제 남성 지배적 법학의 관점을 바꾸고 여학생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여교수 채용을 아주 학장 시절에 줄기차게 밀어붙였다. 뭐 이런 의견을 또 전해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건 정중하게 거절하셨고요. 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오해의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여전하다. 이 저자, 그러니까 이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접근법은 생물학적 남성의 본질을 일종의 고정 변수로 본다는 점, 이 점이 좀 자체가 문제되고 이것이 이제 과연 남성의 본질인지도 의문인데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은밀한 방식으로 좀 남성 지배를 강화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네. 지금 홍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법사회학 전공하시면서 상당히 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 홍성수 교수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근데 어느 측면의 한계를 가지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경환 후보자가 이 책을 쓸 때 자체가 벌써 대상을 독자를 나이 든 남성을 상정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을 생물학적으로 관찰하는 그 고정적인 걸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뭐 받아들임이 없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처음에 네. 학장 때 여성 교수를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이제 서울법대에 들어온 교수가 양현아 교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이분이 그런데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 지지 성명하는데 주도를 하죠.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안경환 후보자님 같은 경우 아까 윤 실장이 말씀하셨지만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 관련이잖아요. 이 네. 외교나 국방은 전통적으로 장관의 영역보다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영역이 크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도 외교 국방은 대통령한테 맡기잖아요. 내치가 네네. 아니고. 예. 그런데 이 법무 같은 경우에는 내치의 문제라서 아까 뭐 다른 민정수석도 있고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기가 좀 힘든 게 특히나 검찰 인사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야만 대통령이 인사를 할 수 네, 있도록 예. 검찰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민정수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문민화를 당초에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장관부터가 지금 문민 쪽이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 상징성과 능력이 나오지 않겠네. 저는 그렇게 이 얘기합니다. 문제를 약간 이제 좀 확대를 해서 이제 정치권 전반으로 이제 판세를 좀 판세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뭐 이제 조국 민정수석 임명과 더불어서 하여튼 현 정부의 새 정부의 이른가 그 사법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로 상당히 좀 굉장히 방점을 둔 인사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근데 이 부분이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단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그 저수와 좀 맞물려서 좀 그렇죠. 이렇게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아니라 컨셉화 되는 예, 것들. 예, 예. 그 책 제목도 비슷해요. 남자 이제 웃는 이렇게 되는 거. 네. 뭐 남자 사용 설명 그렇죠. 이제 뭐 코드, 뭐 여성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화 될 것이고 야당은 이제 당연하게 그런 식의 공격을 하겠죠. 그러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건이 하나 더 걸린다면은 네. 그때는 이제 청와대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야당은 또 그런 지적도 아마 할 거예요. 네. 처음에 이 컨셉들이 이제 깜짝인다, 탕평인다, 뭐 협치 이런 거였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까 청와대 워딩 중에 아쉽다고 한 게 네.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한다. 이제는 뭐 추경 예산 이야기할 때도 지금 이제 나라가 아주 급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들의 이제 뉘앙스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전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걸 네. 협치 탕평 이런 걸 가능한 끌고 갈 수 있는 만큼 오래 끌고 가는 게 좋은데 너무 빨리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이건 네. 뭐 야당이 잘하고 잘못하고 하고는 또 무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정치부 기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건만큼 후보자 건만큼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예상하던데요. 근데 여성과 성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오해를 살 만한 표현 자체도 금기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리한 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안경환 후보자 이 사태를 보면 생각난 게 예전에 문창극 총리 후보 낙마한 사태. 네. 뭐 그때 물론 그 발언과 지금은 뭐 같은 그 반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때도 그 표현들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맥락을 쭉 그렇죠. 보면 또 약간 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네. 거였죠. 근데 당시 이제 문창 후보자는 이제 옹호하는 쪽에서 야 전반적으로 다 봐봐 인터뷰를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 근데 뭐 KBS였죠 처음에 예.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편집을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비판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거든요. 네. 물론 뭐 그때 발언과 지금은 동일선상을 돌 수는 없는데 표현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까 한인석 교수 같은 분들은 문제가 없다. 근데 홍성수 교수 같은 분은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네. 그런데 그 표현만 놓고 보면 어쨌든 문제가 남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가 또 아들의 다른 책에서는 아들의 국적에 관한 얘기들도 합니다. 네. 물론 뭐 저기 누구죠?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이제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취득한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경환 후보자가 글에 보면 아들아 나는 뭐 조국 뭐라 그러죠? 국적을 꼭 한국 국적만 가지라고 너한테 말하진 않겠다 이런 식의 네. 얘기들이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국적이나 어떤 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리버럴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들은 야당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제가 있을 느끼기에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냥 그렇습니다. 신경을 그냥 그대로 그냥 좀 언급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법과 문학, 법과 영화 이런 강좌를 좀 하셨어요. 법과 영화. 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면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법조계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 서울법대에 있는 학생들이 네. 너무 법률에 매몰돼 있으면 네.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고 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문학과 그다음에 영화 그리고 법률 문장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느냐. 뭐 법률 문장론 네. 이런 강의도 하셨고 네.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법학에서 약간 좀 벗어난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관련성이 있는 그 확장을 영역을 넓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 수업을 여셨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 이 문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뭐 굉장히 청취자 문자 오늘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한송이님께서는 일부 언론에서 발췌한 부분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언론에서 소개한 전체 문맥을 보니까 글이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느꼈다라는 의견을 보내셨고요. 청취자 1126님께서는 이제 악마의 편집 이것이 이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편집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의견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1795님께서는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다들 수습할 생각을 안 하고 협치를 안 하려는 거는 야당이 아닌가 하는 또 비판의 의견을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묘하게도 법무장관 후보자 이제 임명권과 맞물려서 대법원이 요즘 시끄럽잖아요. 되게 이제 근데 판사분들이 원래 이렇게 전체 회의를 잘 안 하시나 봐요.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이게 원래 이런 전체 회의를 만든 취지 자체가 그 사법 파동이 있을 때 그때 판사들이 모여서 뭐 논의를 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그 뭐 연판장이 돌거나 할 때 이게 원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집단행동금지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이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판사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비상사태. 예, 이례적인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 일인 거죠. 사실 그동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그 일선 판사들의 좀 반감이 많이 이제 감지가 됐었기 때문에 뭐 그거랑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새 정부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그런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또 이제 행정부의 사법부 개입이냐 뭐 이런 논란도 이제 동시에 불러일으키면서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법조인 앞에서 제가 이제 비법조인 얘기한 비법조인데 이런 면이 비법조인이 오히려 또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부는
뭐 흔한 말로 이제 그런 말 하죠. 정치 용어로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립을 잡지 않겠다. 네. 풀어놓는다. 그럼 이제 검사들이 이제 알아서 참 잘해주면 좋은데 그 직역 이기주의, 이 조직 이기주의, 그 조직만 강해지고 그 안에서 이게 뭐 일이 벌어지는 것들. 네. 법원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많지만은 어떤 법원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네. 법원이 이게 뭐 알아서 당신의 권한을 보장해주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좀 코드를 맞춰가지고 보수화, 관료화 돼 오지 않았냐라는 네. 이제 비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건 맞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대법원장과 이 법원에 대해서 뭐 행정부 물론 네. 대통령이 이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만은 네.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는 아니 이제 대통령이 법원까지도 네. 그러면은 뭐 개혁하려고 하냐, 네, 대통령의 책무 중에 법원 개혁이 들어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이제 대법원장의 인사권 통제를 주제로 한 이제 그 사법개혁 토론회를 소장 판사들이 주도해서 이제 연락하다가 이것이 이제 그 뭐 법원행정처가 방해했다. 뭐 이런 논란이 일면서 판사들의 이런 불만이 이제 노골화가 된 건데 결국 이제 지금 일선 판사들의 핵심 주장은 평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판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원천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판결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죠. 그러니까 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원행정처가 비대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재판 예규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법원행정처에서 이게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법규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법률 해석권은 사실 재판에서 판사의 독립적 권한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독립적 권한을 행사해서 그게 부당하면 대법원에서 판결로 해석을 판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법원행정처에서 예규라는 이름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판사들의 권한 침해거든요. 예규라지만 그런 지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어긋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법원장들이 인사국과에서 낮게 매겨버려요. 변호사분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최근에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느껴보고 재판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에. 당연하죠. 뭐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생계를 위해서 들어가시죠. 저보고 간판 내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건 하나 저는 뭐 법원에 안 있어. 왜냐하면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장을 하고 네.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변호사들은 담당 부장이 왼쪽으로 하라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담당 판사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이제 저는 부장 판사 지내셨던 이정열 전 판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다 변호사랑 다 생각 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건 있다는 거죠. 이 재판에 참석하는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네. 법원마다 이 의견이 갈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원이 통일성을 가지고 이거는 왼쪽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해석하고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네. 야 이거 1단독에 걸리면 1단독을 왼쪽으로 한다는 거고 2단독 오른쪽으로 한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면 더 우리는 알겠습니다. 외부인사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점. 장관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게 사내의 염원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성매매를 좀 합리화하는 문구로 이제 해석이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성매매를 현장에서 이제 촉발된 법관이 있었는데 그 연령의 부인이라면 뭐 자녀 교육에 몰입해서 남편 잠자리 보살핌에 관심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성매매의 책임을 또 부인에게 돌린다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유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로 네. 이분이 그 방금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께서는 리버럴 하신 분이다 했는데 약간 날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게 아주 여성 비하라기보다 좀 그 시대에 이게 남성의 어떤 그 상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잠자리 보살핌? 요새 그런 말 씁니까? 뭐 네. 누가 누구를 보살펴 주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외적 활동 되게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네. 뭔가 하여튼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은 사람이 이제 꼬투리 잡힐 것도 이게 많기 마련이래 가지고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네. 들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있을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총평을 하기를 네. 그러니까 뭐 인터뷰 기사를 쭉 실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 기자분의 총평이 이겁니다.
법학자답게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나 문학을 통해서 기존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지극히 온정적이고 중도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아, 예. 이게 조선일보의 서평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발췌해서 네. 뭐 한희석 교수님 악마적 편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지 이 의도가 뭔지 상당히 짐작은 가지만 의미할 수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또 그런 의견인 반면에 청취자 이경선님께서는 책을 전부 읽었다면은 뭐 단순히 그렇게 치부하기 좀 어려울 텐데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근영님의 의견을 보면은 이 애초에 왜 저런 걸 굳이 책에다 썼을까요 하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던데 이게 법학자분이 쓰기에는 또 적합한 책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법학자든 의학자든 뭐 경제학자든 뭐 에세이집을 쓸 수는 있는데 주제야 뭐 본인 자유지만은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안경환 그 후보자가 했던 주로는 뭐 칼럼들이나 이런 들 뭐 주로 이제 이런 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같으면서 다른 점이 두 분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많은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썼던 칼럼들을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뭐 인사청문회 제일 화제가 됐던 분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과거에 쓰신 책이죠. 남자란 무엇인가? 뭐 이 책을 쓰셨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묘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서울법대 졸업하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세요? 저는 직접 뵌 적은 없고 저 학교 다닐 때 안경환 지금 후보자가 교수로 계셨어요. 근데 뭐 나중에는 헌법학회장을 하셨는데 그때는 헌법을 강의 안 하시고 뭐 법철학, 법과 문학 이런 것들 이런 과목들 강의하셨거든요. 저는 직접 수업을 들은 적은 없고요. 그런데 학교에 재직을 하고 계셨죠. 뭐 그 당시도 원래 외부 강연이나 기고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한 분이셨죠. 일단 좀 진보적 법학자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거 외부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대학 1학년 때 법학개론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인상은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로 하자면 상당히 리버럴한 그러니까 좀 열려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왔던 그런 법학이나 법률의 그런 거에 매몰돼 있다가 죄송합니다. 안경환 후보자님 수업을 들으니까 이런 시각도 있구나 참 신선하다라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5817님 청취자분께서는 이제 안경환 후보자 관련해서 의견을 보내신 것 같은데 다른 거 몰라도 이제 여성 비하, 성매매가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라는 점을 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여성 비하 의도가 뚜렷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게 저희 취재 기자의 그런 이제 의견이었어요. 이정현 판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어제 사실은 그 기사 보도를 봤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 실장이 말씀 주셨는데 그 옛날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안경환 후보자가 밀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서 할아버지한테서 천자문하고 동몽선수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야말로 이제 오래된 사고를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고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남자란 무엇인가 이 책 자체가 그 연배의 사람들이 읽어보고 남자들이 앞으로 이거 생각을 깨야 된다. 새로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그 연배의 언어로 썼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 이제 저는 재밌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처음 나왔던 TV조선 이 처음에 보도를 했었는데 2016년 작년 12월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 남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립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막 TV 화면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싹 사라졌죠. 저는 그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민정수석 요즘에 같은 진짜 안 경우에는 나오시대요. 보니까 그 상징성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되거든요. 조국 수석이 이게 잘하면은 대통령한테도 바로 득이 되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국 수석이 이제 뭔가가 이제 잡힌다면은 그게 대통령한테 바로 연결이 될 건데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이 되게 정치적 연계성이 너무 높게 느껴져요. 조국 수석이라든지 이제 문 대통령하고 과거에 뭐 인연이라든지 뭐 생각했던 거에 이제 유사성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경우에는 호흡이 잘 맞으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고
만약에 이제 뭔가 이제 주춤주춤 한다든지 뭐가 걸린다면은 또 타격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이게 이 문구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어제 이제 저희 8시 뉴스에서 사실은 코너에서 자세하게 이제 좀 분석을 했었어요. 기자가 이제 전체 책을 보고요. 그런데 이 성매매 책임을 부인하게 돌렸다는 이 글귀도 이제 바로 이어지는 뒷문장을 보면은 답답한 사정이 탈선이나 위법의 변명이 될 수가 없다. 다만 남자의 성욕이란 때로는 어이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하면서 성매매 책임을 좀 남성에게 찾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언급해드린 분에는